저희가 요 며칠 학교 현장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도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발달장애 아동인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사안과 더불어서요, 이 특수교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네. 이 주호민 작가 아들 관련해서 이게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일단 주호민 작가의 아들은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해 9월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서 해당 피해 여학생이 굉장한 피해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후에 해당 주 씨의 아들은 이 분리 조치가 되면서 특수학급에서 따로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주호민 씨에 따르면요, 사건 당일부터 아이가 이상하게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등교 거부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를 시켰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녹음 내용이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특수학급의 교사가 아이에게 이 수업 중 바지를 내린 행동은 고약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같이 급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도 그 행동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발언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주 씨는 이런 발언 아이에게 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지금 상황을 쭉 이제 들여봤는데 상황도 상황이지만 일단은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아이가 등교할 때 그 가방 안에 이제 녹음기를 넣어놨다는 부분 조금 전에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 줬잖아요. 이것도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호민 작가의 얘기는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좀 주저하고 불안해하는데 이게 발달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또 일반 교실이 아니라 특수학급에 가 있으니까 네.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녹음을 했더니 들어본 내용이 지금 전달하신 것처럼 뭐 고약한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본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에게 먼저 물어볼 생각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들 이 부분을 잘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동학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자녀들 가방에 녹음기 넣어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도. 아,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이라 본다라면 네. 이건 좀 뭐 주호민 씨가 지금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통신비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녹음 뭐 이런 예. 부분인가요? 아. 그렇게 될 여지가 있어서 그게 조금 좀 논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민지숙 기자, 지금 어쨌든 선생님은 고발을 당한 상태고 직위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입장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네,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게요. 네. 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이 표현을 쓴 것은 해당 표현을 아이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예시를 들다가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버릇이 고약하다라는 표현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업 중 학생에게 앞에서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그날 주 씨의 아들이 교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이끌려서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너 교실에 가지 못한다, 친구들 얼굴도 못 본다, 나가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과거의 문제 행동을 언급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네.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해당 교사는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한 건 맞지만 본인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좀 이해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말하는 게 약간 조금 세졌을 뿐이다. 네. 뭐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아니고 특히 뭐 지금 자폐성 이제 그 앓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또 이게 특수교육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특수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아마 그 교사분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교육 방법을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제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지 이걸 어떤 일반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조민 씨가 이제 이게 아까 양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녹음기를 넣어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형법에 독수 독가라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불법적인 녹음은 아무런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나중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로 갔을 때
이게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불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선생님의 행동은 일단 특수교육 차원에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의 행동, 예전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해준 건데, 그거는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너 그랬잖아 라고 하면 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혹시 이게 어떤 정서적 충격 또 어떤 학대 행위 이렇게도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조호민 씨의 이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어떤 입장이 지금 보니까 팽팽히 맞서고, 또 특수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선생님을 옹호하는 또 입장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법정으로 이제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가는 형국인데, 네. 글쎄요, 참 이게 뭐 어느 편을 손을 들어주기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 사안이 오늘 온라인에서 기사화되고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다 아니다 아동 학대다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또 해당 학교에서는 다른 학부모들이 이 선생님 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또 탄원서도 내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만 좀 전달을 드리자면, 일단 그 다른 학부모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맞고, 또 하나는 이제 교사 커뮤니티가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이 같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이 지금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아이의 평소 행동에 대해서 사실상 좀 약간 비판하는 듯한, 또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내용을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통합 학급에서 원래는 분리되지 않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이제 따로 분리 교육을 시키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통합 학급에 있을 때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약간 때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이제 장난을 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아이들이 힘들어했다라는 이런 문제가 좀 취지의 있었군요. 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제 상황 설명을 이 동료 교사가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또 갈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아하. 교사들 입장에서도 이 교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본다면 교육 과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물론 쉽게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예. 사실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요소들이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우리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생활 하다가도 좀 뭐 감정적으로 격하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하고 좀 심한 말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서로 풀면 거기서 끝나지만 이걸 또 법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딱 돼서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다 보면. 네네. 그래서 그게 갈등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더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사안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제 주호민 씨가 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어서 이거를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게 항상 사회적으로 옳은 일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생님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뭐 교권 침해 사례도 많이 접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뭐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지만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이번 건을 계기로 이 특수교사들의 목소리도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하고 좀 이어지는데, 네. 특수교사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특수교사는 지금 주호민 작가의 아들하고는 조금 경우가 또 다릅니다. 이제 명백하게 좀 장애가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인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교사들이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요즘 아이들 뭐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굉장히 크죠. 네네. 근데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뭐 선생님들에게 때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쓰더라도 지금 우리 법대로 쓰면 폭행이라고 하는 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그냥 폭행이거든요. 멱살만 잡아도, 손만 꽉 잡아도 법대로 하면 폭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아니 이거를 이 진짜 해야 될 방법들 하다 보면 걸핏하면 아동학대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선생님들,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게 부모님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거나 맞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아이고 특수학교 교사면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대로 해도 우리는 아동학대범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호소들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이 상황 보면 어쨌든 이제 주호민 작가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한 게
단순 훈육이라기보다는 지금 그게 아니다. 학대에 가깝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이 해당 특수교사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그 순간에 좀 격앙된 표현을 했을 뿐이고 정서적 학대 의도는 결코 없었다. 이렇게 좀 입장이 맞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요거를 봐도요. 이 특수교사분들은 또 이 특수교사분들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보면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우리 아이 학교 보내놓고도 하루 종일 또 마음 졸이고 어떻게 또 생활하고 있나 또 걱정하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게 좀 상충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아이를 교육할 때 보니까요. 어떤 학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교감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 학부모들의 민원은 교감을 만나서 거기서 해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책임자를 만나는 직접 만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그 교사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3명 중에 2명이 학부모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희초 사건도 있었고요. 네네네. 보면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생기는 거면 또 이 교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학부모와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 자체가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옵니다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러면 학교에 학부모 상담하는 전담 교사가 있다 그러면 양쪽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부모와 접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로 법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보면 또 변호사도 해야 되죠. 비용도 많이 들죠. 학교에서는 직위 해제되죠.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떤 순간적인 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특수교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 부모 자식 때문에 아쉬우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부모와 선생님이 직접 부딪히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그러는 게 오히려 어떤 해결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상담 교사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좀 저는 완충지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완충지대.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완충지대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법정으로 가고 녹음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주호민 작가 이 사안은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뭐 어떻다 저떻다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흘러가는 재판 상황을 좀 더 보고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민 강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이른바 수해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원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홍 시장 앞으로의 입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홍준표 시장이 당에서 징계받은 게 이번에 2번째죠? 맞습니다. 8년 전이죠. 지난 2015년 경남지사 시절 때 일입니다. 그리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 당시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번 수해골프 논란에 대해서도요. 초반에는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을 보였지만 윤리위 제소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사과를 하고 이 사흘 동안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까지 나서면서 뒤늦게 몸을 낮췄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징계 결정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윤리위 현장 직접 보고 오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과 다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당헌 당규에 나오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뭐 대구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겠지만은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징계 사유는 아니고 그 징계 이후에 제가 재반 사정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징계가 가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윤리위원회 징계를 꼭 가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심계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 안에 내포된 의미는 뭘까요? 그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공식 사과한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사과 한 번씩 하셨지 않습니까? 정치 꽤 오래 하셨는데 사과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당 대표도 하고 이제 대권 후보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이 수해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10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10개월을 아마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초에는 1년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사과하고 그다음에 수해 활동 가고 그래서 2개월 빼준 것 같아요. 경감이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10개월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개월이면 내년 총선 바로 이후까지거든요. 그렇죠. 내년 그렇다면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본인이 당원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뭐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대구시장이 특별히 뭐 당원과 관련된 권한 행사할 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죠. 공천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일단 홍준표 시장은 이제 결국 차기 대권을 보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옐로 카드를 하나 받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사태를 쭉 해결한 과정을 보면 그럼 홍준표 시장의 진심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본인 처음에 나 그것도 사과 안 합니다 하고 이제 차 타고 가셨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과하지옥이라고. 맞아요. 이게 뭐 본인 억울한 거 있지만 뭐 다리 밑을 기어간다는 것처럼 지옥을 그러니까 사과해도 참겠다. 사과 아닌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번에 뭐 이분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대체 진심이 뭔가?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것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진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쭉 보면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의심받을 때 굉장히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이 사태를 저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두고 이거는 나중에 대권에 도전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연 얼마나 국민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본인의 말에 대해서 네. 책임성과 말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의 징계를 받은 만큼 이제는 본인이 좀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의 진정성을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멀리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시장 징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세요 지금? 저는 일단 왜 10개월일까? 음. 이 10개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뭐 이현종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경감을 했다고 하니까. 총선까지는 사실상 좀 활동을 제대로 당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이 단위로 이렇게 징계 내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원래는 1년 정지 요구의 목소리도 내부에서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일부 이제 경감을 해준 거죠. 왜냐면 뭐 본인이 갑자기 수해복구 봉사도 하시겠다고 양정의 하고 뭐 판단하겠다 했으니까. 네, 또 사과도 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절대 굽히지 않을 것처럼 굴다가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도 취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일부 감안해서 좀 깎아준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권을 보면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 6개월을 징계를 받았어요. 맞아요. 당원권 정지됐다가 또 이제 본인의 양두구육이라는 발언 때문에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당원권 정지 1년의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일부 이제 감형해준, 일부 이제 낮춰준 것이 결국에는 좀 이제 홍 시장의 이 정치적 위상이나 아니면 상황들을 좀 고려해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이 홍준표 시장의 징계 대상으로 이 윤리위에서 판단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해 중에 골프를 친 행위 그렇죠. 자체이고, 두 번째가 국회에서 한 언론 인터뷰,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SNS에 올린 글이 뭐였냐면 당 지도부를 한번 겨냥을 하셨어요. 국민정서법에 기대에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
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당에서 지도부가 진상조사를 시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한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여전히 김기현 당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신경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의 판단 근거는 혐의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안,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을 했다. 이렇게 좀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 당의 수장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윤리위에서 10개월 징계 결정됐는데 어떻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리의 절차들은 이게 뭐 당 대표가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성을 확실하게 세워나갈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지금 홍준표 시장 징계에 담긴 의미는 저희 살펴봤고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제 징계 수위 결정된 뒤에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 갑론을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 나는 아직 3년이란 긴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느낌 별로 안 드는데요. 아니에요? 애초에 SNS에 올렸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이 올렸다가 내리긴 했지만 과지옥이란 말이 사실 이제 다리 밑을 기는 수모지만 그 결론은 중국의 한신이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총선이 있더라도 공천권이나 이런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건 제발 좀 조용히 좀 계세해 주세요라는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고 나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조용히 있겠다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아, 그래요? 나 그런다고 입 다물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닐까요? 과지옥을 내가 성공시키려면 그대로 그 고사를 중국의 고사성어를 그 말대로 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일해야지 나도 계속 얘기해야지 방송도 나가고 SNS 타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그러시구나. 자, 양지열 변호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당 내에서는 이 홍 시장 징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당에서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출당이 되는 그런 상황, 제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타격은 있겠지만 홍준표 시장님으로서도 충분히 뭐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윤리의 결정을 존중할 만한 정도의 징계 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했던 결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그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국민적인 지탄을 좀 받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시장께서도 감내를 해야 되고 있을 수 있는 양의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묵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 또 조금 뭐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뭐 발언을 하시더라도 좀 신중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현중 의원님. 지금 하태경 의원이 침묵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라고 했는데 정말 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네. 앞으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걸 예고하지 않나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말하지 않은 홍준표는 있을 수가 없죠. 뭐 아마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의 상황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 또 언제든지 뭐 당 지도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아마 홍준표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걸 만들어 나갈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당내에 홍준표 세력, 즉 친홍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홍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인 공천을 행사할 수 없지만 홍 시장을 어떤 친홍계가 뭐 이번 총선에 이제 나가서 당선돼 오면 이제 앞으로 당내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어떤 이 대결 국면에서 과연 이런 홍 시장의 이런 행동 자체가 당의 어떤 주류로서 설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딴 거 아니라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민 정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게 수해가 났는데 바로 옆에 지역 경북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뭐 골프 쳐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러면 대구 예를 들어서 경북이라고 얘기를 예, 하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에 뭐 피 안 났는데 그냥 딴 지역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홍 시장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한 행동은 나는 옳다, 항상 옳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처음으로 사과한 거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게 앞으로도 이게 지지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거를 뭐 이 변명하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홍 시장도 이걸 어떤 이 중도층까지도 지층을 넓히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겁니다. 박성민 전 최고님, 이건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홍준표 지지자 게시판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징계는 없고 지금 홍준표 시장만 징계를 했다 그랬더니 나로 모든 걸 덮을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진심인지 일단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이 홍준표 시장의 뭐 행위나 발언이 사실 뭐 문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발언들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제로 한 글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면 이거는 나 하나 희생해서 어쨌든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본심은 그 밤에 SNS에 올리셨던 그 과하지욕이라는 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거기에 합니다. 방점이 찍힌다. 네,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뜻풀이를 보면 사실 지금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내가 추후를 위해서 견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언권이 정지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는 일종의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당내를 향한 선전포고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일부러 자숙하는 시간은 갖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당에 또 쓴소리를 해야 될 때 난 언제든지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그런 본심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언행들로 보여져서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이 한번 진 것 같지만 또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재기를 또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홍 시장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라고 답글 남겼으니까 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앞으로 당에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네요, 그러면. 서로가 아마 서로를 주시하지 않을까요? 서로를요? 네, 홍준표 시장도 잘 지켜보다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한 발언보다 더 문제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당에서 뭔가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거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홍 시장이 거기에 대해 침묵하겠습니까? 사실 본인은 그것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고 이제 본인은 거칠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잘못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할 만한 정당성이 갖춰지게 된 거죠. 자, 이현정 최고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홍 시장은 어쨌든 뭐 총선에 출마할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대권을 이제 노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안에서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탈당 권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왔을 때 당 내에서도 홍 시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그닥 많이 들리진 않았고. 자,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홍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갖고 있는 입지는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비슷한 처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뭐 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홍 시장을 좀 엄호해 준다든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좀 본인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상황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현재 어떤 집권 세력 윤 대통령과 뭐 김기현 대표가 확실히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영향이 떨어지면 그때서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본인은 지금 내년 그러니까 4년 뒤에 어떤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당을 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지난해 경선에서 떨어졌는지,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 이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홍준표식의 어떤 저는 좀 이 마이웨이 같은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나만 옳다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이번에 대구시장 하시면서 좀 고쳐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오히려 더 강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 어떤 본인이 어떤 과거의 실패에서 현재의 어떤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실패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미래도 상당히 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로 봅니다. 본인이 뭔가 자신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는 데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 참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미지수 기자의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김용, 김성태 딱 한 번 만나 이화영의 입 이재명의 운명입니다. 네, 측근이라면 이 두 사람쯤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 도지사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용 전 부원장. 오늘 오전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을 맡고 있는 이 수원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3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방북 비용이나 이런 거 대납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 나왔어요. 아니요. 취재가 아예 아니라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앞서 김성태 전 회장 이 대납 사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걸로 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고 이를 부인해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도 최근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고 알려졌죠. 어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도 사실상 남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당국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변호사 사무실이 좀 꾸며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꾸며낸 거라기보다는요. 저희 남편은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내의 탄원서, 당사자의 옥중 편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별 접견을 거부당한 민주당 의원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는데요.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한 접견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수원검사장의 면담 거부, 수원구치소의 접견 불허 등 검찰의 반윤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확인하려는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하지만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태도 변화가 좀 감지되니까 뭐 당에서 노란스럽게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가는 이러한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참 민주당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인가 저는 의문이에요. 이화영 부지사를 오히려 태도 변화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처음처럼 계속해서 꿋꿋하게 지켜줘라.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시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을 텐데요.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이달 초 민주당 인사가 이 전 부지사 핵심 측근과 그의 가족까지 만났고 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당에서 돕겠다라는 취지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여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이 언급되는 가운데 당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민 대다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김영진 의원 같은 잔챙이 정치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김영진이든 박찬대든 누구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네, 식사하십시오. 네, 민주당이 이화영의 입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 이화영이 뚫리면 곧바로 이재명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 해석이 나옵니다. 당장 8월 영장 청구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어제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직접 저격했습니다. 부채법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 번복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어저께 그 한 장관이 뭐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네, 이현정 의원님. 김용 전 부원장 오전에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과 딱 한 번 맞먹었다. 그리고 요즘 진실이 아닌 내용이 전해지면서 본인이 해명차 방문을 했다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성태 회장은 한 3차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서로 이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몇 차례 출두를 요청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다가 결국 검찰에 이제 지금 소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경기도에 대변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 지원한 거라든지 또 300만 달러 지원한 거라든지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네. 정진상 당시 실장이 방북을 좀 추진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만간 소환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방향이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전 단계라고 봅니다. 그럼 아마 이제 지금 본인은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3번 있다고 하니까 그런 증거들을 좀 맞춰볼 것 같습니다. 맞춰보면서 진술에 대한 어떤 신빙성 여부들을 따져나가고 다음 순서는 아마 정진상 실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진술 번복했다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 진실은 뭘까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편지에 쓰인 게 이제 본인의 진심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구체적인 문구가 확인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취지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죠. 네. 그 취지에서는 결국 핵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의 여부가 사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때 이제 검찰발 언론 보도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흘러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화영 전 지사가 그동안에는 본인이 일관되게 모른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당시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라는 게 처음에 나온 기사였고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편지를 보면 그런 사실이 일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조금 일부 바뀐 것은 이제 본인이 한 행사장에서 만나 김성태 전 회장에게 아주 가볍게 그냥 신경 정도만 좀 써달라라고 네. 얘기한 게 전부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의 자필 편지에 조금 더 민주당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최측근이 뭐 만났다 이런 게 이제 당의 인사가 최측근을 네. 이화영 지사의 최측근인 가족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사자로 지목되는 의원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재판장에 가서 좀 판단해봐야 할 지점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최고위원님 만난 적이 없다, 부인도 알지 못한다 조금 전에 입장을 내기는 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상 가장 압박을 받는 부분, 민주당에서는 검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본인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부인을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김성태 회장의 일단 증언이, 법정 증언이 있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술해라 라고 아주 강한 압박을 했고, 또 국정원에서 이제 그 기록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즉 북한은 돈을 보낸 기록이라든지 아마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본인이 부인하려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자칫하면 본인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겨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왜냐? 결국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벌이는 사건인데 근데 지금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본인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는 당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좀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현근택 변호사나 이런 분을 보냈는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도 아마 본인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변호사만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한다.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더 생각하는 이렇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을 더 생각하는 변호사와 함께 가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다 보면 아마 오는 8월 8일 날 그날 이제 재판이 있는데 그때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이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바로 2주 뒤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본인의 입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날의 진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니 제가 이건 일단 8월 8일 날 다음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예, 법정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8일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인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대표를 소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일정을 잡아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지금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아내가 나와가지고 재판장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보면은 아마도 남편 형량이 높아지더라도 이재명 대표 군명이 우선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제일 중요하고 흘러나오는 말보다는 재판장에서의 진술이 핵심적인 관건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8월 재판이 중요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홍천 의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8월 재판에서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본인의 300만 달러 이거 김성태 회장을 받고 방북 비용으로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사전이건 사후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겠죠. 네. 만약에 보고했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핵심적인 최종 수비수가 바로 이화영 부지사거든요. 만약 최종 수비수가 봤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정 증언으로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부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의원들이 가서 농성하고 뭐 편지 보내고 뭐 등등 활동 자체가 자칫하면 당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압박을 넣는 거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저는 작용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측면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 차원의 대응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오늘 뉴플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앵커 에픽 사건 사고 좀 볼 텐데요. 제주에서요. 대낮에 납치극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1시간 만에 일단락이 됐긴 했지만 이 사건 좀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 대낮에 납치극이다.
와, 말만 들어도 아찔한 상황인데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아마 직접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오후에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요. 네. 그냥 차를 가고 있는데 한 남성에게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버젓이 길 건너편으로 데려가다가 저 상황이죠? 저 하얀 차에 갑자기 이 피해자를 밀어 넣는 거예요, 힘으로. 아이고. 두 명의 남자가 밀어넣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속절없이 끌려갔던 건데 이걸 보신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도 깜짝 놀라서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결국 CCTV로 추적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잡았고 이 두 사람 공동 상해 특수협박 공동 감금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아니 대낮에 저렇게 남자 한 명을 태웠는데 혹시 이것도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건가요? 묻지마는 아니었던 게 아는 사이였어요. 피해자가 사실은 그 돈을 빌렸는데 네. 갚지를 않고 제주도로 숨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락이 닿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좀 기발해진 건데 어떻게 찾아냈냐면 네. 피해자가 중고거래 앱에 자기 시계를 팔겠다고 올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찾아온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그거를 보고 마치 그게 시계를 사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야. 그렇게 끌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납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가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 꽤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이 중고거래 앱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는 좀 주의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여성이 자기 중고 옷을 팔겠다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연락을 해온 게 내가 우리 회사가 중고 물품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사다. 뭐 가방, 옷 이런 거 다 사서 그렇게 해서 잘 책정을 한 다음에 또 되파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만나야만 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물건들 내가 다 사진도 찍고 가격 책정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팔겠습니다 하니까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에 연락처를 알려줬답니다. 네네. 집을 알려줬대요. 근데 덜컥 찾아온 사람이 남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성이 여성 옷을 중고거래 옷을 사러 왔다는 것 자체가 낯설긴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또 다 연락 주고 받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돌려보내기는 조금 뭐해서 집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옷들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고거래 업체 직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사진을 찍다 갑자기 주저앉아서 좀 마사지 좀 해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 혼자 있는 집인데 그렇죠, 맞아요. 거부를 했다가 또 무슨 일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겁을 먹어서 결국 마사지도 해주고 성추행까지 강제추행까지 당했다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또 뻔뻔스럽게 이거 옷 입고 있는 옷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옷도 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래서 착용샷까지 찍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다음이었죠. 야, 저 황당한 사건도 있네요. 자, 근데 이게 민주숙 기자 이게 이런 뭐 사건도 있지만 중고거래 하다 보면 제품이나 돈만 받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7살 한 남성이요. 자신의 1,5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려고 내놨는데 18살 한 소년이 이 시계를 사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해당 남성 슬리퍼 치는 채로 집 앞에 나가서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학생이 와서 시계를 좀 보자라고 하더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시계만 들고선 도망을 친 겁니다. 집 앞에서 잠깐 볼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슬리퍼 차림이라 막 뛰어갔지만 해당 소년을 잡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단서가 부족해서 범인을 잡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양절면서 근데 단서 부족해서 범인 잡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분이 요즘에 또 인터넷을 경찰보다 더 잘 뒤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아는 건 닉네임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같은 닉네임을 쓰는 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다 뒤진 거예요. 본인이 직접이요? 네, 본인 직접. 그래서 뒤져봤더니 이 그 범인이 자기 또 다른 시계를 팔겠답시고 올려놓은 사이트에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또 같은 얼굴 이름까지 SNS 또 찾아냈다라는 걸 그렇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범인에 대해서 신원을 확보를 했고 그걸 경찰에 알렸더니 결국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자수를 하고 보니까 문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였고 그 명품 시계도 팔아버렸고 얼마에 팔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돈 다 쓰고 없다. 뭐 이거 뭐 어떻게 뭐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2차 여정에 떠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계를 찾아서 또 중고거래 사이트를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뒤져봤더니 이 범인이 500만 원에 처음에 그 시계를 팔았고요. 그 시계를 산 사람은 다시 또 그걸 또 800만 원에 팔았고 또 지금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 시계를 1,000만 원에 팔겠다고 매물을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찌 부산까지 가서 만났는데
이 지금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훔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8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겠죠. 예. 결국에는 그 800만 원 물어주고 그 시계를 되찾긴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해서 지금 범죄도 알아봤고 이렇게 뭐 사기도 알아봤는데 우리 현장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잖아요, 양지열 변호사. 이거 좀 안 당하는 이런 방법들 좀 없을까요? 팁 같은 거? 일단 우리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하철역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에 나 중고거래 한다 이런 사람 만나러 간다 이것도 알려주시고요. 혹시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사이버캅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네. 그러니까 주요 항상 이렇게 사기를 친 전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이력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휴일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휴일에. 금융거래 같은 것을 이용해서 휴일이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내일 보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요 가장 최선은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가장 최선은 의심나면 거래를 안 하는 거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